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 여러분에게 정렬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제가 우리 무료방에 계속 좀 올려드렸는데, 환율도 1,500원, 그리고 코스피도 그 반대 매매, 신용 잔고 바닥이 한 2,000원대. 지금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우리 13일에, FOMC, 13일에 일단 12일부터 FOMC 회의록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회의록을 발표를 할 때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CPI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까지 글씨가 왜 이러죠?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당분간은 상승 모멘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종목들 올려드리는 게 다 이제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방에도 종목에 대한 그런 좀 의견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남겨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비나텍 의견을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비나텍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업 우리가 좀 비즈니스 서머리를 볼 필요가 있겠죠. 지지체라든가 촉매, 그리고 MEA 패키지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뭐 친환경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수소, 그리고 화학 전지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 캐패시터 분유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수소 연료 전지 부품의 양산을 위해서 완주 1공장을 완공했다. 수소 관련 종목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수소 관련 종목이고, 실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우리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지만, 이 기업이 실적이 좀 잘 나기 위해서는 수소 시장, 수소 연료전지 시장이 좀 커져야 됩니다. 수소차라든가 수소 연료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커져야 돼요. 개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성장하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추정치가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추정치가 56억 정도로 보고 있고, 매출 790억에 영업이익 128억 원, 당기순이익 121억 원, 75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EPS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1389원에서 2200원 수준이죠. 일단은 이런 상황이고, 근데 BPS가 보면은 자산 대비해 가지고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높은 편인 것 같긴 해요. BPS가 한 9,000원대, 11,000원대, 근데 지금 4만원대니까 주가가 저평가에 있는 그 위치는 아닙니다. 근데 수소 연료전지, 수소 시장에서의 고평가, 그러니까 고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 순이익이랑 단기 순이익이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전에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매출적인 부분들, 실질적인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수소 쪽으로 전력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수소 쪽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뭐 연말부터 이번 3분기 실적부터는 좀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27억 원, 34억 원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3분기, 4분기의 실적이 매출도 그렇고 뭐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가 좀 드라마틱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3분기, 4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연구원에서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연료전지 MEA 이거 양산을 하는 것들을 기술을 좀 이전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이 공장의 매출이 좀 잘 나는 것들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서 뭐 전극층 내에 사용되는 백금 촉매 뭐 이런 것들 저감시키고 이용률을 기존 대비 3배 이상 극대화시켰다. 전극 위에 코팅된 이오노머 형상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일단은 뭐 그렇구나. 그렇구나라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슈퍼 캐피시터 수소 연료 전지 스택 핵심 부품 생산 기업. 연료전지 스택은 연료전지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를 받는 그런 산업군이잖아요. 이 보면은 슈퍼 캐피시터 이거 쪽 보면은 이 제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많이 본 제품들이긴 하죠. 저도 좀 많이 봤는데 이런 이제 이런 뭐 전기 전자 쪽으로 좀 이제 단자를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뭐 모듈 같은 것도 있고 모듈 자동차 하이브리드 쪽 스마트 미터기 자동차용 블랙박스 이런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자 하이브리드 캐패시터도 이 전압을 좀 조절을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고, 연료전지 쪽 연료전지는 MEA 이 탈취제 양산 적용을 하고 있다. 탄소 지지체 촉매 막전극 접합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온 교환막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 응용 분야는 자동차, 드론, 기타, 선박, 건물용, 지게차, 골프차 이런 쪽. 자, 지금 이거를 이런 뭐 지지체라든가 뭐 촉매라든가 이런 산업 홈페이지 들어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실적에 좀 성장을 하는 것들,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수주 상황들을 좀 보다 보면 매출 수주가 좀 증가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 2022년도 반기 상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진 않았잖아요. 상반기 이제 상품 합계를 보면은 이전의 단위 대비해 가지고는 좀 많이 증가됐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합계가 반기가 자, 제품들을 보면 슈퍼 캐파 필터 자, 이게 뭐 이렇게 있고, MEA 지지체 촉매 탈취 필터. 저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자, 일단 여기 수량들을 보면은 상반기예요. 상반기 이전 이렇게 우리가 반기가 1분기 2분기를 반기라 그래요. 3분기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수량은 뭐 이전 대비해서 좀 반기 수준들인데 잘 나왔습니다. 수량은 잘 나와요. 수량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수 수출 소개 상품 그리고 합계를 봤을 때 내수 수출 이전보다는 뭐 수량이 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대폭 점프를 한 것 대비해 가지고 이 금액들 금액을 봤을 때 이전보다 좀 많이 증가됐어요. 이전 수준보다 반기 수준들인데 내수가 대폭 8배, 6배 정도 증가됐고, 이것도 한 2~3배 정도 증가가 됐고, 소개를 보면은 이게 3,034만 수준들이었는데 100만 수준으로 점프를 했잖아요. 34만 수준에서 소개가 상품이 100만 수준으로 점프됐어요. 근데 금액이 거기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낮았었습니다. 금액이 판매 단가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 매출이 이 상품이 증가된 것 대비해 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증가되진 않았어요. 영업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수출이 전분기랑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일단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전분기랑 유사한 수준이에요. 이게 금액이고 이게 이 상품 개수잖아요. 이 수량이잖아요. 수량이고 금액인데, 수량이 이만큼 증가가 됐는데 거의 2배 3배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금액은 증가되지 않고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는 좀 증가가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는 좀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아닌가. 수출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환율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좀 받기도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아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그래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좀 증가되는지 3분기 4분기 실적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수소 관련 쪽이고, 전력 전장장치라든가 친환경 뭐 플랜트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밀접한 그런 기업인데,
본격적인 매출의 증가세, 영업이익률이 좀 증가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것들이 어느 시점이냐 이런 것들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도 내년쯤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4분기부터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연말까지는 그냥 뭐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35,000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뭐 대응을 좀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대응을 잡지 말고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냥 뭐 가지고 있다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이렇게 보시고 내년 초 4분기 일단 지나서 내년 초에 주가가 좀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한 12월 1월 달쯤 보고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수준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판매 금액이 좀 낮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FPCB, 우리 폴더블 폰에 우리가 이 펜 같은 거를 폴더블에 적잖아요. 적는 거 그걸 인식하는 터치스크린 패널에 PCB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좀 3분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뭐 우리 17년도부터 해가지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 인터플렉스가 원래는 아이폰 쪽으로 PCB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아이폰 쪽으로. 근데 아이폰에서 화면 꺼짐이라든가 뭐 불량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밸류체인에서 제조 라인에서 좀 빠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상증자하고 배당락을 또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이후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폴더블에 또 PCB, FPCB 또 적용이 되면서 폴더블 우리 포죠, 포. 여기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들을 좀 보면 3분기 매출에 이 기사가 2022년 8월 24일 기사거든요. 여기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로 폴더블 판매가 좀 주춤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좀 잘 날 것 같아요. 일단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갤럭시 S22 중 울트라 모델 판매 95% 증가, 그리고 디지타이저 연성 PCB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 갤럭시 Z 폴드 4 판매가 전작 대비돼서 60%가 늘어났다. 하반기에 중저가보다 폴더블 폰 판매에 확대될 예정이어 가지고 여기에서 폴더블 폰 S펜 생태계 확대 수혜는 인터플렉스로 판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99억, 126억, 74억, 69억, 그리고 117억 원 수준들입니다. 117억 원 수준. 단기 순이익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배주주 순이익은 증가가 됩니다. 일단 이 실적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는 거는 2017년도 아이폰향 뭐 불량 제조 라인에서 빠지는 것들 그 이후에 적자가 계속 났었는데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것들 외형 축소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기간 동안 주가에 반영을 좀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최악의 상황일 때 주가가 이랬는데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흑자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주가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자,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고 실질적으로 3분기, 4분기가 핸드폰 부품 기업들 입장에서는 성수기이긴 합니다. 신제품 출시가 거의 9월 달쯤에 몰려 있어가지고 9월 달이 3분기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신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공급이 돼야 돼요. 제조 라인이 돌아가고 그만큼 이제 재고가 있어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3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것이다.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건 보지 마시고 이번 연도에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는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1,300원, 전 이전에는 1,676원 수준 2017년도였잖아요. 71,700원 수준에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71,700원 수준에서 1,676원. 뭐 당시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좀 성수기긴 했어요. 지금은 좀 과도기긴 한데 42배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60원에서 EPS가 1,333원
대비를 해보면은 7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하단 말이죠. 그리고 BPS가 당시에 13,000원짜리가 7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자산이 계속 좀 외형 축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당 순 자산을 계산할 때 8,900원 수준이잖아요. 8,900원 수준인데 지금 이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상황들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주가가 8,0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 8,000원 수준들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높으면 한 9,000원 수준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9,000원 수준의 절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기만 한다면, 적자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조금 증가되는 모습들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위에, 제가 만약에 위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한번 대응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대응을 잡고 평균 단가를 저는 좀 대폭 축소를 시키면서 12,500원 수준들까지,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강도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은.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축소시켜 가지고 좀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플렉스의 애플 RF PCB 시장 재진입 여부가 대표적이자 아직까지 뭐 진입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017년도 여기 확대돼서 2017년도 애플 아이폰 X OLED 패널용 RF PCB 터치스크린 패널용 뭐 공급했었지만 화면 꺼짐 등이 생겨서 애플 공급망에서 제외된 바 있다. 2017년도입니다. 17년도에서 이게 공급망에서 제외되고 나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났었어요. 적자가 나고 이제 삼성 쪽으로 좀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이 회복을 할 거다. 근데 이전 수준들은 아닙니다. 이전 수준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전 수준들을 71,700원까지 갔다는 것들 좀 감안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실적들이 적어도 4만원이나 35,000원 수준까지 좀 올라오는 게 정상이긴 해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주항공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주항공. 우리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건 보지 말고요.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좀 비우호적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방송에서도 항상 몇 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우리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말이죠. 일단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달러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항공유도 있죠. 항공유. 이게 지금 계속 항공유라든가 항공유 유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결제 대금, 그리고 인건비도 거의 뭐 달러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제 뭐 운송료 뭐 그런 것들, 리스, 항공기도 리스 하거든요. 항공기 리스료, 항공유, 뭐 인건비 전부 다 이제 결제되는 것들은 달러로 거의 결제를 해요. 자, 달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우리 뭐 LCC 저가 항공사들의 뭐 제주항공이 LCC 통합에서 부산 에어 이쪽으로도 그렇고 LCC에서 좀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LCC 쪽으로도 보면은 에어 부산, 그리고 뭐 제주항공, 그리고 티웨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 일단은 뭐 이런 상황에서 티웨이 아니면은 제주항공이 좀 LCC 통합 LCC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 라인업이거든요. 진에어도 있죠. 진에어 같은 경우에 라든가 에어부산은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티웨이 아니면은 제주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뭐 LCC 통합 LCC가 누가 되느냐, 뭐 그건 이제 추후에 결합 심사를 좀 하고 나서 결정이 되겠죠. 그때 되면은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환율적인 부분들,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뚫고 올라가고 1,430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달러,
달러를 좀 벌어들여 가지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결제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 손실 이런 것들 들어감이 없는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가가 좀 떨어지긴 했잖아요. 떨어지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가 되겠지라 싶었는데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좀 발목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들인데 이 상황 중에서도 좀 이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이 자금 확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이 어려움을 조금 이겨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청약 예정일이 11월 3일이고 11월 4일이에요. 이 권리락이 이번에 좀 발생이 됐는데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신규 인수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청약 대상이잖아요. 이 보통주 예정 발행가가 확정이 10월 31일에 확정이 됩니다.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11,250원 수준들인데 10월 31일 이게 평균 가중선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유상증자를 하는 게 낮아지겠죠. 일반 공모를 하는데 참고로 제주시에서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좀 악화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리스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영업이 계속 적자가 좀 나고 있고 적자가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환율이랑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유가도 지금 기름도 계속 감산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00만 배럴을 감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비축유 뭐 1000만 배럴을 시장에 풀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까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불안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상증자를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고로 유상증자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유상증자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기업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나중에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환율도 그렇고 주가가 충분히 더 빠지고 나서 환율도 안정화되고 유가도 안정이 되고 실적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기에 재투자를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 유상증자가 지금 싸다고 접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굳이 이 가격을 주고 내가 유상증자를 할 필요 있겠느냐. 근데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률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약률이 좀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한 게 되겠죠.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다라는 것들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위축이 됐다라는 거고 투자를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적어도 유상증자 결과는 봐야 되고 저는 이제 참고로 유상증자는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싸다라고 해도 싼 가격이 아닙니다. 나중에 연말에 그 연초가 지나고 한 내년 한 중순쯤 흑자가 전환이 되는 게 한 2분기, 내년 2분기까지도 좀 어려운 이 당기 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킵니다. 금리를 인상을 시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리를 인상시키잖아요. 그럼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에 대한 이자가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결국에는 환율 강세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 금리 우리 언제까지예요? 내년 초까지 일단은 내년 초에 50bp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연말에 75bp 인상시키는 확률이 75%예요, 지금. 그리고 내년 초에 50bp 인상 확률. 그러면 결국에는 연말까지는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초에 적어도 보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유상증자 가격보다 더 낮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유상증자 청약률이 떨어지고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재무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자금 조달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될 거고 결국에는 저는 제주항공은 약간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 근데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LCC 기업들 다 똑같은데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대응을 딱히 잡지 마시고 내년 초까지 없어질 기업은 아니니까 내년 초까지 좀 여유롭게 가지고 있다가 내년 초에 대응을 하겠다. 이 금리 인상이 좀 멈추면은 그때쯤에 이제 보고 환율이랑 유가가 좀 안정이 되면은 그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까지 비나텍, 인터플렉스, 제주항공 이렇게 세 종목 좀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들 말씀을 드린 건데요.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요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한 분 한 분 다 잡아드리진 못하겠지만 좀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니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